네, 앞서 국방부가 발간한 국방백서의 주요 내용을 차례로 전해드렸는데요. 이 내용을 차근차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형욱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전략연구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국방백서의 핵심 내용부터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북한이 보유한 플루토늄의 양이 50kg 정도다. 이게 사실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안 가는데요. 피부에 와닿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아까 리포트에 나왔습니다만 핵무기 통상 핵무기를 만들 때 필요한 플루토늄의 양이 거칠게 얘기해서 한 5kg 정도로 잡습니다. 네. 그 정도 있으면 어느 정도 폭발력을 가진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데 그것을 지금 50kg로 추정을 하고 있으니까 10개 정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추정이 나오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플루토늄을 적게 해서 핵무기를 만들 수도 있고 네. 많이 쓸 수도 있고 원하는 폭발력에 따라서, 그래서 개수로 얘기하는 것보다 이렇게 통상적으로는 몇 킬로그램이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인공위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인공위성 지난번에 2008년에 CNN이 카메라 앞에서 냉각탑 을 폭파시키는 그런 쇼를 했었죠. 근데 그 후에 다시 국제사회의 어떤 지원 약속이나 이것을 거부하고 다시 목리를 부리면서 다시 재처리를 하겠노라고 이렇게 공언을 하고 2013년에 거기서 수증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정보 당국이 이 친구들이 얼마만큼의 시간 동안 이것을 재처리를 하는구나, 이것을 보고 그 양을 추정을 한 거죠. 그래서 8년 전보다 지금 10kg이 더 많다 이렇게 했는데, 통상적으로 풀로 가동시키면 그보다 더 많이 나올 수 있는데 북한이 여러 가지 사정상 국제사회의 눈치를 봤다가 안 봤다가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다음 8년 동안 어떻게 보면 좀 북한으로서는 좀 자신들이 목표한 것보다 좀 적을 수 있겠죠. 네. 10kg 정도 더 생산을 했다. 그래서 거칠게 얘기해서 핵무기 하나 만드는데 5kg 정도가 플루토늄인 경우에 필요한데 한 10개 정도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의 양이 되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참 핵폭탄을 10개나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참 어마어마한 양처럼 느껴지는데요. 북한이 추가로 핵물질을 얻기 위해서 진행한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도 상당 수준으로 진전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됐는데요. 이건 또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핵무기를 만드는 것은 우리가 이때까지 인류가 개발한 핵무기의 원료로 쓰이는 것이 우라늄을 농축해서 하는 것하고 플루토늄을 사용하는 것인데, 우라늄은 좀 많이 필요해요. 25kg 정도가 있어서 거칠게 얘기해서 핵무기 하나를 만들 수 있다 하는 것이고, 이것은 자연 상태에서 있는 원하는 그 핵무기로 만들 수 있는 우라늄은 한 0.7%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에 대한 우라늄 원석을 채취해서 그 중에서 필요한 거 0.7%밖에 안 되니까 얼마나 버리는 게 많겠습니까? 그런 것을 이제 공장 건물 안에서 농축을 하는데, 그것은 그 지붕이 덮인 곳에서 농축을 하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생산이 됐는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유일하게 추정하고 있는 것이 2010년에 스탠포드하고 버클리에서 이제 같이 연구하고 있는 그 해커 박사가 저희가 뭐 출장 가서 한번 만나보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분을 불러가지고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국제사회에 어떤 좀 중립적인 분이 와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좀 선전해달라 이런 메시지죠. 그분이 그래서 보고 온 것을 리포트를 했는데 한 1000여 개의 원심 분리기가 있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플루토늄은 이것은 은폐하기가 불가능해요. 수증기가 날아가고 돌려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래서 그 정보 당국으로서 이 친구들이 얼마만큼의 플루토늄을 공장 가동 시간을 보고 수증기나 이런 것을 올라오는 것을 보고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지붕이 막힌 데에서 원심 분리기를 더 만들 수도 있고, 그때는 1000개였는데 뭐 2000개로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거 말고 다른 데 또 세울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고농축 우라늄을 만들었는지 추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주의를 요하는 것은 대부분의 선진국들의 핵무기는 플루토늄으로 만들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고농축 우라늄은 한 25kg이 필요하고, 이거는 한 5kg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무기로 성능을 하는데 플루토늄이 좀 더 유리하다고 그래요. 과학자들의 말에 의해서. 그렇다고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우리 우라늄도 핵무기를 만들 수 있으니까 우라늄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얼마만큼의 우라늄을 가지고 있는지 고농축 우라늄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없으니까 이게 조금 불안한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요. 폭발력으로 따지면 우라늄과 이 플루토늄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도 좀 그러니까 양을 많이 예. 하는 거에 따라서 그것은 이제 아까 25kg, 5kg인데 이것을 또 핵무기를 그냥 만들었는데 만족할 것이 아니라 소형화시켜서 빠른 속도로 상대방의 공격을 해야 하기 때문에 미사일에 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사일이 굉장히 이렇게 끝이 뾰족하고 예. 공간이 좁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로 세로 1m 공간 안에 그것도 약 한 1톤, 1000kg 미만으로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발생을 하죠. 인류가 최초로 만든 핵무기는 4톤이 넘었고 길이가 3m가 넘었단 말이죠. 이 우리가 앉아 있는 이 데스크만 한 건데 예. 그래서 미사일에 싣지 못하고 비행기에서 떨어뜨렸잖아요. 근데 이제 현대전에서는 그 비행기에서 핵폭탄을 떨어뜨리는 것은 상상할 수 없고 왜냐하면 우리의 방공 능력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비행기로 하는 것은 다 격추시키기 때문에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소형화하고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는 것이죠. 예. 네, 핵 물질 생산과 관련된 부분을 짚어봤고요. 또 이 내용에 북한의 미사일이 다양화되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 북한의 전력화된 무기들의 수준 어느 정도로 좀 파악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 한반도에서 미사일이 가지는 게 굉장히 의미가 커요.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미사일전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예. 그것은 미사일이 가진 고유의 특성. 굉장히 음속의 7배 이상 빠른 속도로 오기 때문에 그것을 또 심리적인 공포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 정확도가 높아지면서 정확히 타격할 곳만 타격할 수도 있고 거기다 또 북한 같은 경우에는 핵무기를 탑재해가지고 폭발력을 크게 하면 이 피해 범위를 엄청나게 살상 범위를 크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미사일에 대한 우리 한국 측의 입장에서는 방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과거에는 미사일을 막을 생각을 못했어요. 워낙 빨리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첨단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총알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떨어지는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생겼죠. 그런 것이 요새 얘기하는 사드 페이트리어트 시스템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북한은 이런 미사일 측면에서 굉장히 다양한 지금 대륙간 탄도 미사일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직 그 수준에는 이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만 예. 단거리 미사일, 스커드라든지 노동이라든지 작년에 열심히 노력을 했다가 실패한 무수단 미사일이라든지 그리고 또 요새 노력하는 것이 SLBM 아닙니까? 네네. 잠수함 물속에 있다가 갑자기 떠올라서 발사한다면 미사일 탐지가 굉장히 어렵게 되죠. 그래서 위협적인 것이 되죠. 이게 이처럼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에 집착하는 이유가 미사일이 가진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한국군이 다른 재래식 전력에 우세인 것을 극복해버리겠다. 네. 한꺼번에 상쇄시켜버리겠다. 이런 전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미사일 전력에 대한 북한의 어떤 집착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것이죠. 네, 진전된 부분으로 평가되는 부분 하나 더 짚어보죠. 이 북한의 병력이 128만 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네. 나타났는데요. 이건 어떻게 평가해 볼 수가 있을까요? 북한이 120만 명이라고 국방백서가 2년마다 한 번씩 발간이 예. 됩니다. 2014년 국방백서에서는 120만 명으로 평가를 했는데 128명인데 육군에서 8만이 늘었고요. 예비 전력을 정규군화했고 공군이 줄었어요. 네. 이것을 보면 공군 무기가 비싸잖아요. 전투기 같은 게 네. 비싸기 때문에 또 노후화돼서 폐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생기는 것이죠. 거기 있던 전력이 감소분이 10,000명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 핵과 미사일 전력을 담당하는 전략군을 창설을 했단 말이죠. 그게 10,000명이에요. 그래서 네. 8만 명 늘고 10,000명 줄고 10,000명 늘어나서 여기는 재료가 돼서 총 병력이 8만 명이 늘어난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요새 사이버 전력 아니겠습니까? 네. 사이버 해커 부대는 동일한 수준 6,800명 수준으로 이렇게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장거리 미사일 능력에 대한 평가는 2년 전보다 후퇴한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이건 네. 어떤 근거로 이렇게 평가가 내려진 거죠? 예,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ICBM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 예. ICBM이라면 사정거리가 5,000km, 5,500km 이상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 이 정도 되면 대륙을 넘어서 이제 미사일이 사정거리가 된다는 측면에서 인터컨티넨탈이라고 해서 대륙 간 탄도미사일이라는 것인데 예. 이거 막바지 단계에 왔다고 이제 좀 뻥을 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이거 전 단계에 있는 사정거리가 좀 짧은 한 3,000km 되는 중거리 미사일. 통상 중거리 미사일이라면 사정거리가 2,500에서 5,500 요 사이이죠. 바로 전 단계죠. 예. 이것이 작년에 8번 했는데 7번이 실패했잖아요. 무수단 미사일이라고 통상 얘기하는 건데. 근데 그 북한이 얘기하는 것이 2007년에 이미 무수단 미사일이 자신들이 전력화했다고 했는데 10년 거의 지났는데 이게 8발 쏴서 7발이 폭파해버렸다는 것은 거의 미사일로서의 그 기능을 못한다고 이렇게 전 세계 웃음거리가 돼버렸단 말이죠. 예. 그런 것을 봤을 때 그 북한이 어느 정도 이 부분에서는 허풍이 굉장히 심하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그런 측면에서 북한의 그 ICBM 기술이라든지 이런 거 수준에 대해서 좀 낮게 좀 보다 현실화해서 현실적으로 바라보게 된 것이죠. 네, 일단 뭐 앞서서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그리고 그 SLBM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진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내용도 나왔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덧붙일 내용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그 2014년 국방백서에서는 이 SLBM이라는 것을 가질 거라고 우리가 상상을 못했어요. 네. 2년 동안에 진짜 깜짝 놀랄 일이 생겼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그 심포 해변에서 지상에서 그 엔진 연소 시험하는 것을 위성으로 보고 그 2015년 5월에 김정은이 바로 미사일 올라가는 것 뒤에서 사진 찍고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 또 허풍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2015년에 3번, 작년에 3번 하면서 작년에는 어느 정도 작년 8월에는 어느 정도 네. 의미 있게 날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그래서 SLBM이 우리가 깜짝 놀랄 정도로 진전이 되었구나. 이런 측면에서 좀 경각심을 많이 갖게 됐고 지난번 한미 안보 연례 협의회에서 카터 장관하고 우리 국방장관께서 만나셔가지고 네. 한미 간의 이 대잠 훈련 북한의 잠수함 전력에 대한 훈련을 강화해야겠다 이런 합의를 하게 된 것이죠. 그만큼 북한의 잠수함 전력에 대한 경각심이 많이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국방백서에 나온 주요 내용을 좀 차근차근 짚어봤는데요. 오늘 나온 이 평가 내용을 보니까요, 이 북한의 협박성 발언을 단순한 협박성 발언으로 네네. 치부해서는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그렇습니다. 듭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